엄마는 상견례에 안 오셔도 된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땐 무슨 소린가 싶었다. 뭐라고? 내가 되물으니 딸은 말끝을 흐렸다.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만 하기로 했대. 상대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은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라며 들뜬 얼굴이었고 나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한복은 과한가 고민하면서 거울 앞에 서기도 했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왜? 무슨 일 있어? 조심스레 물었더니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때문이래. 사진? 예비사돈 어머님이 엄마 사진 보고 그냥 좀 어렵겠다고 하셨대. 며칠 전 딸이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고 했다. 사돈댁에서 보고 싶어 한다며 미리 인사드리는 차원이라 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워서 마당에 핀 매화 앞에서 조심스레 웃으며 사진을 찍었었다. 그날따라 주름이 더 짙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사돈댁은 상견례를 생략하자고 했고 나를 상견례 자리에 앉히는 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은 안 했지만 딸도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딸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잠시 나를 바라보다 방에서 나갔다. 나는 방 안에 혼자 남아 한복을 꺼내 놓았던 옷걸이 앞으로 갔다. 조심스레 개켜두었던 옷을 다시 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냥 엄마가 부끄러웠던 거지? 답은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마치 내가 꺼내지 못한 말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아침이 지나고 딸이 조심스레 방 문을 열었다. 엄마 괜찮아?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딸은 내 옆에 살짝 앉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딸이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엄마, 나 사실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 그쪽 어머님이 우리 집 형편 묻던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뭘 더 물어봤자 상처만 될 것 같았다. 딸은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식당일 하셨던 것도 내가 혼자 엄마 밑에서 컸다는 것도 그 집에선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 그 집에선 부담이었겠지. 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괜찮아. 엄만 괜찮아. 딸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괜찮아?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딸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속상하지 않다. 다만 참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외면당해 보긴 또 처음이네. 딸은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괜히 말을 돌렸다. 그냥 엄마가 사진 잘 못 찍어서 그런 거야. 사진발이 안 받았나 봐. 딸은 결국 훌쩍이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아니다. 잘했어. 넌 아무 잘못 없어. 그 집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딸은 잠시 말없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해도 이 아이 마음엔 상처가 남겠지. 이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나는 또 한 번 내 마음을 접고 삼켜야 하겠지. 그날 밤 딸은 내 곁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나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내 마음처럼 말이다.
다음 날 오전 김 여사한테 전화가 왔다.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다. 말투는 늘 거칠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친구였다.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김 여사는 단번에 눈치챘다. 됐고 밥이나 먹자. 해장국집 앞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꼭 나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망설였지만 마침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아 나갔다. 식당에 도착하니 김 여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찌푸렸다. 진짜 무슨 일 있었지? 상견례는 잘 끝났어? 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손을 내려놨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말했다. 못 갔어. 그쪽 어머님이 내 사진 보고 상견례 안 하겠다고 했대. 말을 꺼내고 나니 그 순간 국밥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 눈에서도 뭔가가 올라왔다. 김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숟가락을 툭 내려놓고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야, 무슨 시대인데 그런 짓을 해? 사진 보고 상견례를 안 하겠다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학벌도 없고 식당이라면서 딸 키운 것밖에 없으니까. 김 여사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 지금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왜 창피해? 그 사람들 눈이 삐딱한 거지.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누군가 그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말 참 오랜만이었다. 나는 그냥 딸 결혼 앞두고 걸림돌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고 숨이 턱 막혔다. 김 여사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넌 누가 봐도 훌륭한 엄마야. 자식 혼자 키우면서 지켜온 인생이야. 내가 왜 뒤로 물러나야 돼? 그 말이 그 손이 왠지 모르게 오래전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내 등을 두드려주던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참으려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식당 안에서 사람들 쳐다보는 것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소리 없이 울었다. 한참을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며칠 뒤 딸이 다시 방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살짝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조심스레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숨부터 쉬었다. 그 사람은 나랑 계속 결혼하고 싶대. 사돈댁이 반대해도 자기 마음은 안 변했다고. 나는 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아이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근데 그 집에서 조건을 내걸었어. 결혼하겠다면 그냥 나 혼자 오는 걸로 하래. 상견례도 예식도 엄마 없이 조용히 하자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은 결국 나를 지우고 결혼을 하자는 뜻이었다. 딸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 나 그 사람 정말 좋아해. 근데 이 얘기 꺼내면서도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 같아서 엄마한테 죄 짓는 기분이야. 나는 딸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은 어릴 적 넘어져 울던 아이 같았다. 내가 좋아한다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딸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안 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왜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게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너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어깨에 기대왔다. 나는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딸은 내 손을 꼭 쥔 채 잠이 들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다.
눈을 감았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뜨거웠다. 그게 미움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그냥 슬픔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더라. 하지만 딱 하나, 나는 그날도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을 테니까. 그날 저녁 딸이 말했다. 오빠가 엄마 뵙고 싶대.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주 앉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한 번쯤은 만나야 할 사람이기도 했다. 예비사위는 늘 그렇듯 공손한 태도로 인사했다. 장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편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쪽이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그 사람은 머리를 조아렸다. 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다. 그쪽 어머니는 여전히 제 얼굴이 불편하신가요? 그 말에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게 어머님이 좀 보수적이셔서요. 생각이 다르신 부분은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생각이 다르다는 표현으로 나를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다. 예비사위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장모님께서 혹시 이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이사요? 그는 말끝을 조심스레 골랐다. 결혼 후에는 저희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텐데, 딸이 장모님 생각에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난 뒤 나는 문 앞까지 그를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그 문에 살짝 몸을 기대섰다.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제는 확실했다. 이 사람들도 그 집도 그 누구도 내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것이다. 나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 사람이 마음을 나눴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일 테니까. 하지만 그 집은 내가 엄마라는 사실 자체를 지워주길 바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름 석자를 조용히 불러봤다. 이정화. 나는 이정화다. 딸이 혼자 일궈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켜낸, 내가 피땀으로 키운 내 딸의 인생 어귀에 서 있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지금 그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삭제겠지. 나는 가만히 불을 끄고 한참을 어두운 천장을 바라봤다. 며칠이 지나고 딸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나 결혼식 날짜 잡았어. 나는 물끄러미 딸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내가 뭐라고 할까봐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쪽 집에서 정한 건 아니고 오빠가 나랑 상의해서 잡은 거야. 그냥 우리 둘이서 식장 예약했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네. 너무 오래 끌면 마음만 힘들어지지. 딸은 내 눈을 피하면서 말을 이었다. 엄마, 근데 미안한데. 식장엔 엄마 이름은 안 적기로 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가슴 깊은 데서 무언가 탁 하고 내려앉았다. 딸은 빠르게 덧붙였다. 엄마 이름 안 넣는다고 엄마가 엄마 아닌 건 아니잖아. 오빠가 그쪽 집 분위기 때문에라도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너희가 편하면 되는 거지. 딸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나 정말 이기적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랑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그건 나도 그래. 나도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서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 몰라. 딸은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엄마만큼은 나를 안 떠날 줄 알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 안 떠난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거야. 앞으로도 그래왔듯이.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이 아이의 죄책감인지 슬픔인지 나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딸이 어릴 적 썼던 편지를 꺼내 읽었다. 엄마는 내 자랑이에요.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작은 손글씨가 지금의 상황과 너무 달라 보여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이제는 그 아이의 결혼식에도 없는 이름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였다. 그걸로 나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딸은 들뜬 얼굴로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니고 있었고 나는 그저 평소처럼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있었다. 딸이 외출한 날 나는 조용히 옷장을 정리했다. 몇 해 전 마당 텃밭 옆 창고에 묵혀뒀던 트렁크를 꺼냈다. 그 안에 오래된 이불 한 채와 내 수첩, 그리고 아끼던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수첩을 꺼내 펴보니 내가 살아오며 적어둔 장바구니 목록, 딸이 어릴 적 먹던 이유식 레시피, 그리고 병원 예약 일자와 통장 잔고가 적혀 있었다. 나는 작은 종이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글이 길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들어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이름, 내 딸. 엄마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사랑을 부끄러워한 적 한 번도 없단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늘 내 편이었고 지금도 그래. 혹시 언젠가 너에게 엄마가 그리워지는 날이 오면 창밖의 바람을 바라봐. 엄마는 거기 있을 거야. 나는 그 편지를 접어 트렁크 안에 넣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마당 한쪽에 있던 고무장화를 신고 조용히 골목을 걸었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딸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내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다. 그날 해가 천천히 떠오를 때 나는 작은 시골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모든 걸 두고 나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슬픔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건 아마도 지키고 싶은 내 존엄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딸은 문을 열자마자 낯선 공기와 마주했다. 엄마의 슬리퍼는 신발장 안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엔 반찬통도 끓여놓은 국도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이불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옷장도 깨끗이 정리돼 있었다. 딸은 그제야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엄마, 엄마 나왔어. 집안은 아무 대답 없이 조용했다. 딸은 엄마의 방에 다시 들어가 장롱 위에서 낡은 트렁크를 발견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엔 이불과 함께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종이를 펴는 순간 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읽는 사람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이름, 내 딸. 딸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결혼식 날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어쩌면 마음 한구석으로는 안심했었다. 엄마가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배려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후 딸은 엄마를 찾아 시골을 돌았다. 어릴 적 엄마가 장 보러 다니던 작은 시장도 휴일마다 갔던 공원도 돌아다녔다. 그런데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아주머니 역에서 본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아침마다 골목길 쓸고 가시던데라며 기억을 떠올렸다. 그게 전부였다. 딸은 한참을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가 말했던 창밖 바람, 그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아. 엄마가 왜 항상 조용히 뒤에 서 있었는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밀어줬는지. 그 순간 잔잔한 바람이 불었다. 딸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다. 그 속에서 엄마의 손길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바람이 스쳐간 벤치 옆엔 낙엽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딸은 그것을 조용히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날 딸은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